지금부터 체제 수호와 보수 혁신 대통합을 위한 탄핵 재조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어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tam의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절만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으로는 그레이트 코리아 대표이신 배정호 박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배정호 박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오늘 국회 들어오기도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언론의 설설설 한탕지 가십 보도가 쓰나미가 되어 밀려오면서 촛불은 횃불이 되었고 인민재판 마녀 사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매도되는 상황에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며칠 후입니다. 12월 25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투쟁이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 헌정사에서 초유의 대통령 탄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있다면 그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본인의 문제의식이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4.15 총선과 이후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의 혁신, 보수 우파의 대통합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탄핵에 대한 재조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탄핵 문제를 끄집어내면 서울 등 수도권의 분위기는 눈치를 봅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탄핵 문제에 위축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할 때 보수 우파는 진정한 혁신과 더불어 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부활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문제를 재조명하여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탄핵의 거짓과 진실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명승 변호사의 신간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이 출간 3주 만에 2,000권의 일세분이 거의 지금 매진되는 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2세, 3세분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의 상이 움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월간조선 TV에서 이 좌파들이 만든 어린이 역사책을 매우 우려스럽게 소개된 것을 보고 저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이 역사책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매도하고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중요 나라를 맡겼다가 쫓겨났다 하는 내용이 바로 어린이들이 보는 이 역사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진보 좌파들이 이렇게 지금 역사 문제를 가지고 어린이를 동심에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보수파를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체제 전쟁에 대비하여 인사이드 아웃, 유치명성 변호사의 인사이드 아웃,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또 제가 집필했던 4.20 폐망과 내부의 접등을 꼭 읽어보십시오. 이미 대구에서는 12월 9일 날 최명성 변호사와 제가 내려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다행히 대구에서는 300석을 주문했는데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넘쳤습니다. 했습니다만 이제 서울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오늘의 내용이 좋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 말씀을 많이 홍보 승인하셔가지고 이런 장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서 탄핵에 대한 진실이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끝으로 세미나의 공동 주최자인 자유대한연대의 김태현 공동대표님, 여민순 공동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또 일본에서 이 취재를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통일일보의 주필 홍준 주필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민주당의 박성문 전 국회의원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어렵게 오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 상황이 아주 긴박한 만큼 오늘 국회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것조차 긴박한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큰 걸음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배님들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경제사 입장은 아닙니다만 오늘 세미나를 주관하는 그레이트 코리아의 공동대표 배정호 박사 이 세미나를 이렇게 주선하는데 좀 거들면서 계속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주제를 갖고 하는 세미나인데 그래도 오늘 힘들게 모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소개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만 소개를 합니다. 박수로 좀 해주셔서는 우선 이 공동 주최를 하신 이 자유대한연대 몇 분이 오셨습니다. 자유대한연대는 대학문을 중심으로 태극기 혁명 운동을 하고 있는 고교 연합 단체입니다. 우선 공동 대표이신 우리 여민석 대표님 인사하시죠. 간단히. 그리고 김태현 대표님, 우리 대변인을 맡고 계신 국제정책 박사 최기덕 박사님, 그리고 대학문 태극기 집회를 3년째 지금 주도하고 있는 태극기 국민운동 형운동본부의 민중홍 사무총장,
김탁 선배님도 오셨네요. 부산고등학교 우리 트로스포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1인 방송 유튜브 우리 대표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아주 새로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방청객은 적더라도 유튜브들이 오셨으니까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따듬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 그걸 합치면 몇십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신경 써서 편집 잘 하셔서 방송 내에 보내주시기를 면집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홍영 주표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셨어요. 앞서 우리 배정호 박사가 말씀을 하셨듯이 이 세미나는 이름 그대로 이 제목대로 체제 수호와 보수혁신 대통합을 위한 탄핵 재조명입니다. 이 1년에 대구에서 지난 12월 9일 날 했고요. 수도 서울 이 전국을 돌면서 해볼 계획으로 했습니다. 우선 이 계기가 됐던 것은 우리 최명성 변호사께서 한 3주 전에 두 번째 이 탄핵 관련 서적 지나가는 탄핵 다가올 또 탄핵 이렇게 신간을 내신 걸 기념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바로 오늘 이 세미나의 핵심은 이겁니다. 탄핵을 감성적인 접근으로 하지만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재조명을 하면 이것이 바로 체제 탄핵이었다.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보수 혁신을 이루고 나아가서 보수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주제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최명성 변호사님은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최연소 변호사로서 참여를 쭉 하셨고 작년 가을에 일권 탄핵 인사이드 아웃 이렇게 탄핵에 걸친 내막을 최초의 아마 변호사로서 밝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서문에서 잠깐 읽어보니까 지난 첫 번째 책이 시간대별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법리적으로 검토했다면 이번에 두 번째 책에서는 그 탄핵이 이루어진 어떤 그 배경과 원인 그리고 과정 그리고 탄핵 그 이후에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정말 단돈 1원도 빼먹은 일이 없다는 그런 새로운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탄핵은 한 번 더 있어야 한다. 그럼 반드시 이 문재인 일당이 탄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아주 거시적인 시각으로 탄핵을 조망해보는 그런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정호 박사는 작년에 베트남 패망과 내부의 적이라는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관심을 크게 끌었던 책을 편전을 했습니다. 그게 보면은 베트남이 정말 패망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후보가 바로 간첩이었다. 이런 내용에서 베트남 통합 이후에 수백만 명이 처형이 된 그런 상황을 아주 짧은 책에서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최근 베트남을 다녀오신 분이 베트남을 다니면서 느낌이 노인네가 별로 없더라. 왜 이렇게 베트남은 젊었나 했더니 어느 분 말씀입니다. 74년 사이공 함락하고 나서 수백만 명을 그 당시에 핵심적인 그 당시 주력 세력을 다 죽여버리니까 30년 지난 지금 노인네가 없는 사회가 됐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온 1, 2년 안에 경험해야 될 새로운 나라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경고를 던져준 책입니다. 근데 최근에 배정호 박사가 일본을 다녀오셔가지고 이 탄핵 과정에 북한의 개입, 북한이 어떤 식으로 선전 공작을 했느냐. 그래서 결론은 아마 북한의 대남 통일 전선 어떤 전술에 따른 개입과 공작이 있었다는 어떤 새로운 내용을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억울하게 고생을 하고
이런 어떤 감상적인 접근보다도 우리가 이 탄핵을 냉철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이론적인 어떤 무장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 탄핵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세미나가 아주 여러분들 좀 힘들게 오셨습니다만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25일 성탄절날 구금 1000일이 되는 날인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992일째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성탄 전에 날 거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최근에 친애들이 추구하는 뭐 이석기 한명숙에 대한 사면이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대통령 석방도 힘들어진 게 아니냐 하는 좀 비관적인 관측이 나옵니다만 요즘은 뭐 하루가 정말 며칠도 어마어마하게 매일매일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고생하신 대통령이 석방되는 그런 어떤 성탄 선물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제가 이렇게 막 격려사라기보다는 인사말 겸 이런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세미나를 경청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럼 첫 번째 메인 행사로 최명상 변호사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은 질문은 나중에 구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연을 하시는 도중에 그 서면으로 미리 좀 메모로 작성을 좀 해주십시오. 따로 그 서면을 보고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시는 최명상 변호사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상 변호사님은 대한변협법제이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문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간핵심판 대리인, 형사재판 변호인을 역임했고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는 법무부인 선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탄핵 인사이드 아웃과 지나간 탄핵, 과거의 탄핵이 있습니다. 최명상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뭐 국회 정문도 조금 전까지 막아놓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컴팩트하게 알찬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이란 주제로 사실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점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런 좋은 세미나를 기획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패스트트랙 통해서 선거법, 공수처법 개정까지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시발이 어디냐? 이 시발이 2010년 대통령 탄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기획되었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 형사재판을 거쳤고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쭉 정리를 했고 탄핵 인사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올 1월달에 1편을 냈고 지난달에 2편을 냈습니다. 여기에 사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있고 아마 없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일단 탄핵을 왜 기획됐다고 말할 수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상교 씨, 올 10월이었죠.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로 인터뷰였는데요. 버닝썬 사건이라고 올 초에 상당히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이 김상교 씨가 폭행 피해자였는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저쪽 여당 시민단체 쪽 사람들이 와서 제2의 최순실 사태를 한번 기획해보자. 그래서 당신을 때린 사람은 최순실 조카로 만들어서 요거를 어떤 최순실과 연계해서 한번 터뜨리자라고 회유를 하고 협박도 하고 했는데 본인은 이게 양심에 걸려서 이걸 그렇게 양심 고백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도 제2의 최순실 사태를 기획을 했는데 그럼 2016년도에도 과연 기획이 없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우상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2016년도에 최순실 사태를 기획을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TF를 만들었고 이 TF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해나갔다라는 걸 밝혔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당시 김무성 의원과 여러 가지 이제 미략을 가지고 그렇게 협상을 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탄핵에 찬성하도록 끌어왔다는 얘기를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던 2016년 12월 9일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서 다수의 의원들은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당일 국회 오전에서 국회에서 이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개헌을 위한 뭐 의원 모임 이런 행사를 가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지금 언론에 다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드루킹의 댓글 공작이 시작됐었죠. 드루킹의 댓글 공작이 시작된 시점이 바로 탄핵 정국인 2016년도 하반기부터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드루킹의 댓글 공작으로 인해서 탄핵 정국 당시에 온갖 오보들이 이제 떠오를 수 있었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송민순 회고 의혹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었었죠. 그런데 드루킹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3일 밤낮으로 댓글 작업을 해서 송민순 회고 의혹을 무마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JTBC 태블릿 PC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서는 조작이 여러 가지 기획이 있었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북한과 중국도 분명히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건 이제 제 책 그 2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실제 2016년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남한과 북한은 상당히 갈등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6년 2월달에 개성공단 폐쇄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9월경에 2016년 9월경에는 김정은 삼수부대 상설이 승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10월 1일에는 북한 주민과 군인들은 이제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였고 이때 이제 북한에서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실 대응하기가 부족하니까 어떤 탄핵을 사실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미 2016년 3월, 4월경부터 북한에서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거든요. 남한에서는 당시 탄핵의 탄자도 안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게 저기 조평통 소기국 부도에 있습니다. 통일부 자료인데 여기에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남한 사회에서 들끓고 있다. 2016년 3월, 4월에 이런 식의 보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고 바로 이어서 6월 달에는 북한에서 난수방송을 제기를 하고요. 이 난수방송에 대해서도 당시 국정원이나 관계자들은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마 탄핵하고 직결된 것 같다라는 걸 이제서야 사실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11월에 이제 통일부에서 국회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향후 이제 우리 내부 정세를 인해서 북한의 선전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부 단체들과 선별적 접촉을 통해서 통일 전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 난수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간첩 세력들이 공적적으로 움직였고 탄핵 정부 촛불 시위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북한과 연계된 단체들 아마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그런 단체들이겠죠. 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아닌가 강하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도 중국 유학생들이 촛불 집회에 개입했다는 얘기들이 뉴스로 나오겠죠. 당시에 그 2016년 말에는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때 한한령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기업들 제재 조치도 하던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는 1월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사실 남한 내 이단책을 쓰는 한편 중국 유학생들을 촛불 집회에 참여시켰던 걸로 이제 강하게 추정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최근에 뭐 홍콩 사태 관련해서 한국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중국 유학생들이 그걸 훼손하려고 해서 남한 대학생들하고 충돌이고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때는 훨씬 심하지 않았을까. 6만 중국 유학생들이 당시 아마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획이 되고 나니까 당시에 온갖 언론 오보들이 난무했죠. 이거는 그 조선일보에서 아마 2017년 1월 정도일 겁니다. 그 자기들이 어쨌든 오보 낸 거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보들 정리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통일 대박은 최순실 씨 아이디어다. 이것도 뭐 거기고 그 최서원 씨 아들이 청와대 근무했다. 이런 보도도 거기고. 그래서 온갖 기사들이 사실은 다 밝혀지지 않았던 오보였다라는 걸 사실 이제 조선일보에서 한번 정리를 해준 거거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오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보들이 뭐 이후에 몇 개 언론사에서 사실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두 번 밝히긴 했지만 이미 국민들은 뭐 세월호 7시간 문제부터 포함해서 뭐 대통령의 섹스테이프가 나올 거라는 것까지 다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의 오보들이 있었고 그 언론의 오보들을 촉발시킬 때 이제 JTBC의 태블릿 PC가 오였죠.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사실 뭐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JTBC에서는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거는 이 태블릿에는 수정 기능이 없었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PC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 안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자료들, 그 사진들이나 아니면 뭐 문자 메시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도저히 최서원 씨가 썼다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찰은 이게 최서원 씨가 썼다고 그렇게 몰아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그 재미있는 게 이 노승일 씨가 오늘 그 광주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노승일 씨가 당시에 2017년 정도였죠. 그때 이제 경향신문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 이거 가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손석희 사장이 해명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16년 10월 24일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간 이후에 3일 뒤에 노승일 씨가 이제 고영태랑 이제 만났는데 고영태가 태블릿 PC를 하나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서원 씨한테 받은 거다라고 하니까 노승일 씨가 아니 이미 JTBC에서 확보해서 보도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고영태는 아니 나는 뭐 그걸 뭐 책상 위에 놓고 간 적도 없고 이게 갖고 있는 게 태블릿인데 그 태블릿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의심스러운 장면들이 많죠. 실제 이후에 JTBC 기자들이 관련 재판 법정에서 증언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나중에 특검으로 다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에 JTBC를 비롯한 언론이 띄운 오보들로 인해서 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사실 촛불 집회에서는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 이제 모형까지 죽창에 꽂아서 등장했죠. 그리고 이제 단두대까지 등장을 했고 사실 당시에는 진짜 정말 밤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이제 검찰도 돌아선 거거든요. 사실 이제 불소추 특권 있는 대통령을 공무원으로 사실 적시를 했습니다. 공소장에 최소원 씨, 안종범 씨 공소장에다가. 그런데 사실 그 공소장을 보시면 뭘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과
당시 임기 말인 대통령한테 붙는 것보다 이제 미래 권력한테 붙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이미 검찰이 돌아섰고 당시에 검찰을 어쨌든 자제시켜야 할 법무장관은 사퇴를 했죠. 당시에 뭐 대통령으로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보시면 표창원 씨가 더러운 잠, 박근혜 대통령에다 누드화 합성해서 올려놓은 더러운 잠을 이제 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행위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죠. 2016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전혀 국회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2016년 12월 3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올라간 뒤에 6일 만에 가결이 됐거든요. 이 6일 만에 뭐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조사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소추안을 제대로 읽어봤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당락에 따라서 그냥 통과를 시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없어서 당시에 그 근거 자료를 뭘 붙였느냐? 당시 이제 탄핵소추 의결서에 21개 자료가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 15개가 언론 기사였습니다. 소언론 기사가 뭡니까? 언론에서 온갖 오보들 가지고 만든 그런 자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언론의 그런 오보, 루머들 이런 거에 의해서 검찰이 불복하고 국회가 불복하고 탄핵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가 않았습니다. 촛불이 들끓고 있으니까 다들 거기에 빠져서 그리고 뭐 종편이든 언론에서는 다 일방적으로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들 빠져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법조인들조차도 아무도 안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탄핵 심판 과정으로 넘어갔던 거죠. 그동안 이제 대통령은 사실 수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헌법 개정 제안을 했고 세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담화를 하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검찰 조사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뭐 검찰 특검이 무리한 요구로 해서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김병준 카드를 써서 이제 김병준 씨를 총리를 임명해서 사실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고 근데 야당이 당시에 반대하니까 국회 보고 그럼 당신들이 총리를 내놔라.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총리를 임명해서 제대로 권한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그것도 노했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부터 탄핵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뭐 그렇게 뭐 책임 총리 받는 선에서 사실 뭐 끝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이제 알겠다. 4월 퇴진, 6월 총선은 받겠다. 뭐 질서 있게 퇴진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결국 탄핵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질서 있게 퇴진을 했을 경우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살아있을 경우에 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탄핵도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형사재판까지 끌고 갔던 거였거든요. 결국 이제 탄핵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국회에서 그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으니까요. 근데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특검이 끊임없이 거의 매일이었죠.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검에서 하는 언론 브리핑은 온 언론들이 받아주고 당시에 탄핵 심판 대리인들이 하는 얘기는 제대로 써주지도 않고 왜곡해서 쓰고 그런 상황이 거의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장악당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하고 해명을 하려도 그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헌재마저도 이제 불복을 하는 거죠. 박한철 소장은 이제 본인 퇴임을 일주일 남겨놓고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 사실 이 기록도 방대하고 조사할 내용도 많은 이런 사항을 거의 한 100일도 채 안 돼서 끝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일방적이었죠. 사실 국회 측에서는 검찰에서 조사해놨던 기록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증인을 불러서 반박을 하고 이쪽에서 유리한 증거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생략하자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이렇게 3일 13일 이전에 결론 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던 것 자체가 이미 결론을 내려놨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 사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당시 고영태 녹음 파일, 이 고영태, 김수현 이런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통화했던 파일이 발견되거든요. 이 파일에 보면 미드 재단, 케이스 푸즈 재단 이제 고영태 일단이 사실 자기들이 장악을 하려고 최소원 씨한테 받을 게 없으니까 이걸 빵 터뜨리고 자기들은 이득을 챙기자 이런 파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제대로 검증해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헌재에서 필요 없다라고 해서 이제 되게 기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태블릿 PC 감정 보고서 이것도 사실 이건 헌재에서 기각을 해서 사실 쟁점화가 못 됐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무더기 증인 취소. 사실 그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 불러보고 싶었던 증인들 거의 못 부르고 사실 일반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영태조차도 증인을 못 불렀거든요. 당시 고영태는 자기 형사재판에는 이제 당당하게 증인으로 나가고 그런데 헌재는 한 번도 안 나왔죠. 사실 헌재 나왔으면 사실 발표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을 텐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가 이제 증인으로 안 나오니까 다시 불러달라 해도 헌재에서는 이제 됐다, 필요 없다 이러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증인 신청을 기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 탄핵 심판 과정은 정상적인 재판이라기보다 거의 일방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하다 못해 강일원 재판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해서 TP 신청했는데 TP 신청하니까 자기들끼리 휴정하고 회의하더니 5분 뒤에 그냥 기각해서 끝내버렸거든요. 결국 이렇게 해서 탄핵을 당했죠. 탄핵을 당하셨고 근데 이제 잔인한 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탄핵당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조차 아마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검찰에서 기소를 하거든요. 이 형사재판도 얼마나 어이없이 진행됐냐면 이 당시 때 이제 트럭 기소가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 기록만 12만 페이지였거든요. 12만 페이지는 사실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이 7명밖에 안 됐는데 기록 검토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는 분량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그렇게 시간을 주고 뭔가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법원에서는 이제 주사회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주사회 재판을 강행하면 변호인이 제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 여러 명의 증인이 나오는데 이 증인심을 하나 하려고 해도 그 변호사들은 기록을 어쨌든 몇만 페이지를 읽고 이 증인한테 무릎을 정하고 그런 과정을 쭉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 측에는 전혀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재판을 끌고 갔던 거죠. 사실 이렇게 주사회 재판하니까 어쨌든 변호인들도 힘들겠지만 이때 대통령께서도 허리가 상당히 나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2달, 3달 하다 보니까 되게 고령이신데 오전, 오후 내도록 이제 법정에 앉아 계시니까 사실 허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의 재판 시작하고 한 2달, 3달 지난 뒤부터는 항상 오후가 되면 거의 허리를 붙잡고 계셨거든요. 그래도 당시까지 이제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재판부에 대한 당시에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절차는 절차대로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재판에 임하였죠. 그런데 이제 이때 또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특검이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이 재판 과정에서 좀 유리한 증거가 안 나오고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정유라를 보쌈 증언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정유라의 그 변호인들 모르게 새벽에 정유라를 공고차에 태우고 가서 법정에 데리고 와서 증언을 시킵니다. 사실 이때 나왔던 증언 가지고 그 말 3마리 관련돼서 유죄 판결 나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정유라는 2번 영장을 검찰에서 쳤는데 2번 기각되고 이때 어떤 내부에서 합의를 했는지 이렇게 증언하고 난 이후에는 영장을 안 쳤죠. 원래는 3번째 영장 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영장 안 칠 테니까 유리한 증언하라 라고 사실상 협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그것도 불안해서인지 캐비넷 문건을 꺼냈거든요.
대변의 문건을 꺼내서 뭐 박근혜 정부에서 뭐 이런 일을 했다는 어쨌다는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당시 마지막 민정수석을 했던 조대한 민정수석의 얘기에 따르면 당시에 2번, 3번 다 조사를 하고 뭐 자료들을 파기하고 했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청와대 캐비넷 안에 저런 문건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문건을 따로 빼놨다가 뭐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흘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권에서는 이것까지도 대통령 재판에 제출하고 계속 재판부를 압박을 했죠. 게다가 이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갑자기 예고 없이 세월호 문건 긴급 발표를 하거든요. 이날이 언제냐면 2017년 10월 12일입니다. 다음 날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기로 되어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어쨌든 이제 재판부한테 압박하고 여론을 다시 한번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뭐 정가의 보도 같은 세월호 문건을 가지고 다시 들먹인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다음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날 이후로 재판을 거부하고 있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체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뭐 형식적으로는 이제 변호인이 있어야 되니까 당시 변호인도 총사퇴를 했거든요. 형식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세워서 뭐 국선 변호인 검찰 형식적으로 틀을 맞춰서 재판을 하는데 사실 뭐 대통령께서 국선 변호인들 일절 안 만나시고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자체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그냥 두는 거죠. 그냥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나온 게 뭐 파기 반송 판결이고 다 그런 판결들입니다. 언론에 한 번씩 나오는 판결. 이렇게 탄핵 사태, 형사재판까지 쭉 진행됐는데 그럼 이런 사태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사실 수혜자가 누군지 알아야지 기획자가 누군지 이 사태의 본질이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최대 수혜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입니다. 당시에 이 탄핵 정국 당시에 보시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죠. 절대 그 대권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2016년 10월달에 송민순 회고록 의혹 터지면서 사실 그 대권 후보 지지율 상당히 위태로웠거든요. 이걸 이때 드루킹이 뭐 자기들이 3일 동안 밤낮 없이 작업을 해서 여론을 돌려놨다라고 했는데 드루킹뿐만 아니라 이때 탄핵 국면이 큰 역할을 했죠. 바로 이 사태 터지고 나서 일주일 뒤에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왔습니다. JTBC 태블릿 PC도 그게 입수 경로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우연의 일치처럼 문재인 당시 후보를 살리는 카드가 됐죠. 그리고 당시 북한도 이 탄핵 선고 국면 때문에 거의 살아났습니다. 당시 그 밥 우드워드라고 미국 언론인이 쓴 그 책에 보면 오바마가 그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상당히 심도 깊게 북한 선제 타격을 검토했거든요. 근데 이조차도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사실 무마가 됐죠. 당시 미국이 북폭을 계획했다가 이걸 막판에 포기를 하고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탄핵 국면이었음에도 이제 온 관심이 여기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군의 날 기념사에 북한 주민들 보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라라는 최대 전쟁을 본격적으로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이것도 상당히 좀 유심히 보실 기사인데 그 2016년 10월이면 탄핵 국면 한창이었을 텐데 이때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오로지 북한이다 라고 하면서 쭉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 탄핵 국면 뭐 사실 본인은 결백했다 당연히 결백했으니까 그냥 풀어낼 수 있다고도 생각했지만 이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북한 타격을 통해서도 아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그게 여건상 어그러지면서 사실 판이 이렇게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이 부분도 한 번쯤은 다들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근혜 정부 4년이 어땠느냐?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루머, 오보 그것만 너무 머리에 가득 계시니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막연한 인식을 갖고 계신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뭐 몇 개만 간단하게 내려드리면 통합진보당 해산을 한 것도 박근혜 정부 당시였고요. 통합진보당이 남아있었으면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됐을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경교조 고백 노조와도 이 당시 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도 이때 체결했죠.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파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 미국의 압박 때문에 파기까지는 안 가지나 이것도 당시에 2016년 11월 23일일 겁니다. 당시에 탄핵 국면 한창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체결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탄핵 국면을 흘러갔지만 사실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할 일은 되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연금개혁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적인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국민연금 얘기 살짝 꺼내다가 그냥 다시 쑥 들어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뭐 국회의원 표 떨어질 거 생각지 않고 어쨌든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경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2013년, 14년 2년 연속 무역 트리플 크라운 달성했거든요. 최초로 이제 무역 1조 달러 이상 나오고 당시 경기제가 호황이었죠. 그리고 국가 신용등급도 2015년, 16년도에 최고를 달성했었고 당시에 참 지금과 비교해보면 정말 살기 좋은 시기였고 여러 가지 개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게 이제 탄핵 국면 접어들면서 이제 한 번에 다 날아간 게 지금입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 그래서 서로 정리를 했죠. 이게 제 책에도 사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제 박근혜 정부는 많은 일을 했다. 그럼 이제 탄핵당할 사유는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네 가지가 그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추 사유를 헌재에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인정을 하고 세 가지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했느냐? 아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느냐? 아니다. 생명권 침해, 세월호죠? 생명권 침해했느냐? 아니다. 라고 해서 다 기각을 했고 한 가지를 인용했는데 그게 타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그 문건 정호당 비서관을 통해서 문건 47건 유출한 거, 리더 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한 거, 그다음에 뭐 최소원실에서 공무원 4명 임명한 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아해 쉽게 왜 소추 사유가 4개밖에 안 됐냐? 사실은 원래 국회에서 소추 사유는 13개였습니다. 13개였는데 이거를 그리고 이제 13개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뇌물죄죠. 뇌물죄까지 다 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지금 이제 착각을 하고 계신 게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이 이게 뇌물죄를 인정해서 탄핵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뇌물죄다라고 해서 올랐지만 당시 이제 헌법재판소 내에서는 이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이거 아무리 뜯어봐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죄를 적용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피해 나가야겠다. 왜냐하면 이 뇌물죄 그대로 남아있으면 반대하는 재판관들이 많았거든요. 탄핵을 시키려면 뇌물죄를 빼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올라왔던 소추사유를 바꾸자라고 해서 강일원 재판관이 총대를 내서 소추사유를 2번에 걸쳐서 수정을 합니다. 이거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당시에 올라왔던 소추사유 13개를 강일원 재판관이 5개를 불러줘서 5개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뇌물죄를 비롯한 형사법 위반에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또 변경을 해서 이거를 추상적인 헌법 위반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탄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헌재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다 탄핵을 위한 과정이었고 다 불법인데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또 밝혀져야 될 내용이죠. 그럼 이제
이 탄핵 타율을 하나씩 뜯어보면 재단 관련해서는 실제 그 당시에 재단을 통해서 760몇 억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 당시까지 750억 원이 남아 있었고 실제 당시 뭐 특검이나 검찰이나 계좌를 얼마나 털어봤겠습니까? 계좌를 다 털어보니까 일단 허튼 데 쓰인 돈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허투루 쓰인 건 하나도 없었고 그러면 뭐 이사 임명에서 뭐 비리가 있었느냐? 근데 이게 손혜원 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 정국에서 본인이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미르 재단 이사들은 다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이런 글을 쓴 이유가 이제 손혜원 씨가 이 재단 이사 중에 한 명을 본인 비서관인가 보좌관으로 또 채용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사직들도 다 전문가로 임명이 됐고요. 그러면 최성원 씨가 이 재단을 뭐 쥐고 흔들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최성원 씨가 K스포츠 재단의 연구용역 하나 따내려고 제안서 내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7억짜리 제안서 냈다가 이게 거부가 당하거든요. 그래서 거부당하는데 검찰에서 이걸 사기미수로 걸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무죄가 나옵니다. 만약에 최성원 씨가 뭐 대통령을 팔아서 이렇게 재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연구용역 7억짜리 하나 못 땄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사실 최서원 씨가 이렇게 재단을 좌지우지했고 최서원 씨랑 대통령 경제 공동체다라고 하는데 최서원 씨는 그 본인 딸 정유라한테 전 재산을 다 넘긴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뭐 재산을 공유하고 하는 관계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후에도 사실 다 밝혀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얘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문건 47건 유출 관련해서도 이제 헌재에서는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문건들이 그 최서원 씨와 정호성 비서관 사이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냥 호의로 좀 알려주기 위해서 나갔던 거였고 그 일부 문건은 그 최서원 씨가 당시에 대통령의 뭐 옷 수발을 들었지 않습니까? 옷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준비를 했는데 그런 옷 준비를 하려면 사실 해외로 나가실 때 해외 순방 시에 그런 옷가지를 챙기려면 순방 일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방 일정표라든지 이런 걸 또 정호성 비서관이 보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건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이제 여러 번 증언을 다 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 최소원 씨를 위해서 공직자 4명을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4명 임명 뭐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거에 비춰보면 공직자 4명 임명한 거 사실 다수라 볼 수도 없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는 뭐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다 계신데 정상적으로 다 그 절차를 거쳤거든요. 장관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 거치고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당시 나와 있는 증언들 보면 최소원 씨가 추천한다고 해서 임명을 한 게 아니라 복수로 검증 절차 거치고 그래서 검증에 탈락하면 또 다른 후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다 증언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그 추천 풀 안에 최소원 씨가 추천했던 한두 명을 넣었던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바로 임명되는 것도 아니었고 실제 이분들도 최소원 씨가 본인이 추천했다는 걸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나중에 사태 터지니까 그랬냐라고 알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내용들도 사실 밝혀지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형사재판 관련해서도 지금 뭐 이번에 파기환송 판결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게 말 3마리 그리고 무시선탁 뭐 그런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헌재에서는 재판관들이 용기가 없었는지 반대 의견을 못 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3분의 대법관들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훨씬 더 논리적인데 여기에 보면 말 3마리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에 있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뭐 이게 뇌물이라 보더라도 성질상 대통령이 필요로 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이득이 전혀 아니다. 뭐 대통령만 관계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익을 취했다는 것도 전혀 드러난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대법관 3인이 합니다. 그리고 뭐 묵시적 손탁, 동계스포츠 연대센터 이거 관련해서도
대법관 3위는 묵시적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뭐 다수 의견처럼 그렇게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버리면 청탁 안 될 게 뭐가 있냐라는 얘기라거든요. 사실 이런 논리, 사실 그 대법원 다수 견해와 반대 의견 그 논리를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이 반대 의견 논리가 훨씬 정치하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참 놀랬던 게 이번에 파기환송 판결 딱 나오고 나서 언론에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아직까지 언론이 편향돼 있어서 입맛에 맞는, 정권에서 입맛에 맞는 얘기들만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 당시는 탄핵 사유 없는가라고 해서 제가 책 2편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사실 뭐 그것도 사실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문건 47건 유출이나 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뭐 그런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는 대한민국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정말 중대한 내용들이에요. 국가 안보를 무력화시키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사실 여론 조작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계속 막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동안 행적을 쭉 정리해서 책에는 상세하게 정리를 했는데, 고영철 변호사님이 이분은 공산주의자다라고까지 평가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동의를 합니다. 이분의 행적을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을 했고 연방대통령을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뭐 북한에서 동의하는 한 뭐 철수 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다음 미국 평화협정 체결 주장했고요. 국정화 대체 한총련 옹호, 통합진보당 옹호를 했죠. 그리고 이제 탄핵 정부에서는 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청와대 전대운동권 출신 인사를 집중 배치했고요. 친중국 노선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이미 무력화됐고 국정원 대공수사부문도 무력화됐습니다. 기무사도 해체됐고요. 공산주의자인 신영복 간첩이죠. 신영복 동작한다는 얘기를 대놓고 했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얼마 전에 이제 탈북민 2명이 북송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귀순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안대를 씌우고 재갈을 준비해서 그렇게 강제로 북송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사실 생명권 침해입니다. 세월호 가지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일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뭐 생명권 침해라고 탄핵 소추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거는 정말 사지로 사람을 강제적으로 몰아낸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사실 생명권 침해고 형사적으로는 만약에 그분들 사망했으면 그거는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금 한창 문제되고 있는 울산시장 개입 선거예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친문지하는 이 울산시장 청와대가 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루킹 대선 개입,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인데 이번에 12월 24일에 드루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아마 그 판결에 따라서 사실 많은 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때 보면 이제 드루킹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당시에 송민순 회오로 의혹 때 그거 무마하는 작업을 했고요. 대선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댓글 작업을 했습니다. 거의 한 1억 개의 좋아요 클릭을 이제 누르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 관계된 기사가 한 8만 개랍니다. 8만 개 기사 같으면 그 거의 그 대선 전국 대선 기간 동안에 그 주요 포털 네이버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기사는 다 드루킹이 마사지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댓글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댓글들은 다 3위에 랭크되니까 그냥 뭐 전 국민이 사실 드루킹이 작업을 다 마스터한 기사들만 보고 그냥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죠. 그 당시에 그 강력한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도 사실 드루킹이 떨어진 거예요.
드루킹이 이제 이 안철수 후보는 MB 아바타라는 작업을 해서 떨어졌고, 당시 반기문 후보도 이제 출마하려고 나오니까 여기서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해요. 사실 어찌 보면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드루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 때문에 그 윤정숙 여사도 뭐 이 드루킹의 조직인 경인선 사자라고 하면서 이제 드루킹과 경인선 알고 있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 드루킹 1심 판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 드루킹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충분히 암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드루킹은 이 조직을 경공모에서 경인선으로 바꾸는데 그 이유도 이제 어르신이 뭐 발음이 어렵다고 해서 바꿨다고 그런 얘기 증언까지 하거든요. 법정에서. 그 어르신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김경수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닌데, 김경수가 사실 정권의 이인자가 됐던 것도 이런 드루킹을 통한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김경수와 드루킹이 유죄가 되더라도 이거는 그 뒷배경, 뒷배까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될, 특검을 한번 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도 뭐 얼마 전에 한박도 사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대한민국 안보 완전히 무력화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헌법에서는 완전히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면 북한 이민민주주의하고 사실 구분 자체가 안 됩니다. 뭐 사실 뭐 통일도 쉽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연방제로. 게다가 이제 역사부 교과서에서 이미 자유를 삭제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밑바닥에서 우리가 모르게 하나하나씩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서도 보듯이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만 가지고도 다 탄핵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이런 건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공수처도 그렇게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를 도입을 해서 그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되면 공수처장을 통해서 주요 사정기관들, 법원, 검찰까지 다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달, 다음 달, 어쨌든 내년 총선까지 이 몇 달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기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극복을 하려고 해도 극복을 하려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2016년 탄핵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북한과 중국 그리고 동북 주사파 세력들의 기획에 의해서 탄핵이 됐고 그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배정 박사님께서 이후에 또 자세한 얘기 하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메인 행사로 바로 우리 GK 코리아의 대표이신 배정호 박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잠깐 배정호 박사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호 박사님은 제20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하셨고 사단법인 GK 전략연구원 이사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저서로는 사이곤 대만과 내고의 적,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번영, 북한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 전략, 일본의 국가 전략과 안보 전략 등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박사님. 네. 여러분 우리 최명성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나 새삼스럽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어서 이 지금 탄핵 문제를 주변에 보게 되는 내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이 뭡니까? 뭐 탄핵을 찬성했거나 반대했거나 그 정파적 이익을 가지고서 논의하는데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에서
논의된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 신명성 변호사 설명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다시피 탄핵이 단순한 그 결과가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체제 탄핵입니다. 왜 체제 탄핵이냐? 저는 이 탄핵 과정에 있어서는 이 촛불 집회를 통일 전선 세력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선전선동 공작이 들어왔습니다. 탄핵 결과로서는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들은 우리 최명선 변호사가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바로 11월 14일이죠. 한참 탄핵 전 때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촛불이 횃불이 되어 있고 또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나랐냐? 박근혜 퇴진. 중고등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랐냐는 노래는 노래죠. 이거는 서울신문 등 국내 언론이 촛불 집회 공식 노래로 평가했던 노래입니다. 이 작사 작곡한 윤종환이라는 사람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된 자로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또 지금 폭력당의 후신 한민전이 지금 이어지는 게 반지의 민전인데 이 한민전 창간을 만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만들었던 노래가 바로 촛불 집회 공식 노래로 평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11월 달에 들어오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운동이 결성되면서 촛불 집회를 조직적으로 주도해 갔습니다. 그전까지는 대체로 민주노총 정의조 등이 중심으로 된 민중총궐기본부가 주도를 했는데 여기에 11월 9일이 되면은 1500세 개의 진보좌파 시민단체가 동참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막후에 있던 이적 단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조국 통일 범민족이나 남측 본부도 있고 북측 본부도 있고 해외 본부도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연대 남측위원회, 이것도 이 단체도 북측위원회, 남측위원회, 해외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한국대학생 총연합 모두 대법을 해서 이적 단체로 판결을 받았는데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이런 단체들이 촛불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호들을 보십시오.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된 세상. 북한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며 삶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동진당 해산 반대, 거대한 횃불로 보수세력 모두 불태우자. 중고성이 앞장서서 혁명정부를 이룩하자. 이런 슬로건들이 촛불 시위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문제 결과에서 저희들이 공감되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전부 체제를 부정하는 고지지 않습니까? 중고성이 앞장서서 혁명정부 세워보자. 국회 앞에 지금 같은데 세종문화회 앞에 있는데 이런 중고생들이 어떻게 혁명정부를 세웁니까? 심지어 지금 뉴스타운 사진에서는 조선노동당 당원정도 촛불지에서 발견됐다 라고 지금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문제, 제도 통일에 대해서 저렇게 잔인한 포스터를 만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스키스 방문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에는 또 좌파 단체들만이 참가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과격파 노조가 참가를 했습니다. 이 일본의 과격파 노조는 자유민주주의 일본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을 추구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한 노조입니다. 저 깃발 사진을 보신 깃발 보시면은 JR 총련 같은 게 나옵니다.
일본에 가시면 동일본 그 철도는 대개 상당 부분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침투해 돼 있습니다. 회원수가 22,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로치바는 여기에도 지금 도로치바는 일본의 그 주가코아라는 그야말로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했는 노조입니다. 열도 그 기차, 철도 기관사들이 중심이 된 노조인데 여기에 도로치바 위원장이 일본의 극좌파 신자익 공산주의자 주가코아의 실질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촛불 시위에는 11월 달에 들어와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기사가 동아일보의 이재용 기자가 블로그를 통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이 블로그 기자를 중앙일보 이가인 기자가 다시 정식 기사로 실었습니다. 2017년 1월 30일 날 날짜로 실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이재용 기자의 글을 인용해서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은 중국 정부기관이 박 대통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진실이다라고 이미 중앙일보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중국이 이토록 개입했을까 하는 문제는 바로 사드 배치 결정과 지소미아 결정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하고 지소미아 결정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억지력 강화도 있는 면이 있고 또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이쪽 전 사령관 한 사람이 한국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을 때는 지금 지소미아의 경우는 북한보다도 중국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사일 방공 체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결정난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연동 작전을 펼치면서 9차례나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동부 삼성 지역에 위치해 있는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이것을 한국의 사드와 한국의 이지스와 일본의 또 그 에스밴더와 일본의 이지스, 미국의 이지스함이 연계되어서 포착해서 중간에 격추시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는 특히 이 동아시아로 파견되는 한국 유사시에 파견될 수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중국의 미사일부터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이번 사드 문제와 더불어서 또 최근에 지소미아 문제가 그런 연기냐 중단이냐 났을 때 미국 측에서 굉장히 이 전략적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볼 때 이 중국 측에서는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선동 공작을 보겠습니다. 저는 대개 이제 이 문제는 미미한 문제가 되어서 제가 가능한 중요 시기에는 노동신문을 제가 하나하나 다 뒤졌습니다. 저는 북한 자료를 취급할 수 있는 그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을 제가 쫙 훑어보면은 자, 그럼 북한이 노동신문에서 쭉 제가 보면은 북한이 비난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있습니다. 뭐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보면은 국내 문제는 아까 우리 최명승 변호사가 얘기했던 문제들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일당 해상 문제는 굉장히 대남 공작과 나중에 직결되어 있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공격을 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한반도 프로세서와 드레스덴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이라는 얘기하고 나니까 북한에서는 이를 반박하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한 아주 소책자입니다. 평양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통일 대박론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입니다. 이 소책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가짜 대통령이라고 진리게 않으시고 합니다. 이미 이때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말하는 이 제도 통일은 체제 통일이고 거수 통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미 적대시하는 글들이 통일 대박론 서문에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이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뭡니까 퇴진을 도모하는 선전성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노동신문을 보게 되면
키 비주얼 모든 한미 연합 군사훈련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해서 뭐 극악스러운 뭐 호전각, 전쟁각으로 비판하면서 이걸 지금 기사를 계속해서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참수작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미국과 연합해서 김정일 참수작전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을 제거하고 이후에 북한의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지를 내세워서 한 10년 정도의 북한을 어느 정도 통치를 하면서 전쟁도 한국과 가까워지면서 통일을 한다. 아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툭하면 이 비난하는 기사가 나오고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이제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서 본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비난하는 정책들이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본격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시작하느냐를 보겠습니다. 대개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10월 초에 김정은이가 박근혜 정부 타격 선전 확대를 지시합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채널 A도 나와 있고 문화일보도 보도된 기사입니다. 한참 후에 기사는 나왔습니다. 김정은의 지시가 떨어지면서 당시 통일전선부 부장이 박근혜 정부를 유신 독재와 결부시켜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유신과 결부시켜서 비난한 것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비난했습니다. 2012년도 대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유신을 결부시켜서 비난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난하면서 남한에 있는 진보 세력들 연대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 매체를 보게 되면 그 이후에 11월 달에 접어들면 이제 유신 독재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노동신문에 나오고 또 우리 민족들에서는 잔악한 제2의 유신 독재가 부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마침내 반제민주는 대선 무효 정권 타도 결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탄핵 기미기는 2016년도에 접어들면은 본격적으로 저는 탄핵 기미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1월 6일 날 제4차 핵실험이 일어나고 2016년도 2월 7일 날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게 됩니다. 설 직전에 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서 박근혜 퇴진, 반역 정권 타도라는 기사가 노동신문에 실립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직후에는 21일 날 6.15의 소중한 옥동자를 도륙낸 살인막이라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사가 실리게 되고 2016년도 3월 22일에는 희망의 파괴자 박근혜를 하루빨리 탄핵시키자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논평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사가 아니고 논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투쟁을 선전선동하는 이 기사를 싣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이전에 한국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진보 단체에서 진보계 정당 단체에서 청와대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공약으로 내고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말미에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박근혜의 비극적 말로가 눈앞에 나고 있다. 탄핵 대상 박근혜 정권을 갈아엎자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했던 이벤트를 했던 단체의 장이 누구냐? 지금은 광복회 회장입니다. 문명입니다. 그쪽 단체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는 함세홍 신부 무슨 사람들 외국가도 부정합니다. 이런 기사에 나다. 신문사에 다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경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서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4월 달에 또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마침내 남수 방송이 재개됩니다. 남수 방송은
2000년도 6.15 공동선언이 난 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6월 24일 날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두 번째가 나오고 7월 29일 날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나우스 방송을 보게 되면 제가 27호 공장으로 저희들은 출원을 했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27호 탐사 대원에게 하고 이제 하면서 학습 교재 뭐 이런 뭐 그런 걸 알리면서 이제 뭐 236에 23, 456에 35 이런 식으로 5자리 숫자를 부릅니다. 이번에 음악을 김일성 창가가 나온 숫자를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9월 달부터는 21호 탐사대원으로 바뀌면서 10월 달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나우스 방송이 전개됩니다. 이미 한국 처음에 나우스 방송이 나왔을 때 지명성 변호사가 설명을 잘 했습니다. 처음에 나우스 방송이 나왔을 때는 한국의 이쪽 분야 전문가들도 긴가민가했습니다. 이 10년 만에 나왔는데 이거 뭐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심리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 세 번 나오면서는 중앙일보에서 이거는 구체적인 지령 하달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정으로 들어갑니다. 10월에 들어가면서 나우스 방송이 횟수가 증가하고 간격도 짧아집니다. 대개 일주일마다 10월 달, 11월 달에는 일주일마다 나우스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탄핵을 한 선전선동수가 급증합니다. 10월 30일 날 들어가게 되면 오면 전면이 전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는 기사가 나와 있고 11월 12일 날에는 투쟁 단체들의 대우를 확대하라는 주장이 실립니다. 11월 12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3차 민중총을 들기 100만 촛불이 모이는 그날이었습니다. 또 이 11월 10일 날에는 바로 일본의 극자 노조가 참가는 했던 날이 11월 12일 100만 촛불 집회에 일본 노조가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이거 지금 12월 8일 날 노동신문인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격이 언제 됩니까? 12월 9일 됩니다. 그죠? 하루를 앞두고서 어떤 기사가 나오냐 보십시오.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촛불은 여의도까지 불태울 것이다 하는 이런 급박성 기사도 이제 노동신문에 실립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소추안이 12월 9일 날 이제 가동되었습니다. 그죠? 12월 9일 공중 프레타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끝난 후에는 이제 반역 정권을 끝장낼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2017년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전민족적 투쟁을 선동합니다.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4대 내국 세력의 준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한다고 선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벌떼같이 다 지켜야겠죠. 이것이 2017년 1월 1일 날 노동신문에 실렸습니다. 바로 1월 2일 날에는 사회가 받았을 때까지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실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로 이런 노동신문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0일 날 탄핵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최규선 변호사가 참 고생했던 그 지금 재판이 공하게 선고가 인용으로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직후에는 파면 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박근혜를 당장 체포부수라 하는 선전선동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박근혜 없는 봄이 왔다. 촛불이 해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격려의 기사도 실리고 또 장하거나 촛불 민정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이런 또 시작도 뭡니까? 비전의 격려문도 노동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동신문을 통한 선전선동뿐만 아니라 또 삐라를 통해서 선전선동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촛불 집회가 있을 때마다 시위를 선동하는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 전단의 문구를 살펴보게 되면 촛불 민심을 외면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이란 얼마쯤 그렇게 적혀있습니까? 2016년도 1월달부터 2017년도 9월까지는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자, 17년 7월까지
얼마쯤 보도되겠습니까? 한 100만 생각하십니까? 100만, 150만, 200만, 250만, 한 241만 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보니까 언론에 찾아보면은 파주, 인천 이런 그 접경 지역에는 주택가에도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거를 신고 경찰에 것을 언론에 보도되게 됐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탄핵의 함의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참 이 촛불 시위가 열렸을 때, 또 박근혜 퇴진 집회가 열렸을 때는 보수,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고 남녀노소 많이 참가했습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해서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시기가 있을 때는 주도 세력이 누구신지, 혹시 뒤에 막고세는 없는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구호들이 깔려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례가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 보십시오. 수도 사이공에서는 연일 자유를 외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캐톨릭 신부들이 앞장서고 성녀들이 앞장서고 지식인들, 대학생들이 앞장섰습니다. 그 사람들 반전 평화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반복기를 외치고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바랬던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왔습니까? 자기들이 받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공산주의 사회가 왔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 지명생 변호사가 잘 설명했지 않습니까? 핵심적으로요. 우리가 참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문제를 이 정당들, 특히 보수 정당들을 정신 차려서 정파적 이익에서 보지 말고 나라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체제수라는 차원에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론 조작에 대해서 참 경계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한 설에 다 국민들이 넘어갔습니다. 감성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썰 확인되지도 않고 국민들 참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가십성 보도, 이런 보도 있지 않습니까? 오보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아까 그 최민석 변호사 앞에서 오보 정의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보는 났지만 그 오보를 났다고 보도된 것 자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오보구나. 내가 반성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세월에 많았다는 오늘 이 자리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다 찼을 뿐인 거죠. 왜냐면 저는 그 언론의 날이라고 지금 우리 언론 올리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욱더 저는 우리 오늘 유튜브 와 계시는데 유튜브나 SNS 등 정확한 뉴스의 전달이 정말로 중요하다. 확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여론 조성이나 이 결집이 참 중요하고 오늘 이 세미나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한 이 올바른 여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오늘 개최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탄핵을 재조명했을 때에 체제 탄핵으로 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신다면은 정치적 책임자가 나옵니다. 시도는 정파적 이익에서 정치적 불만에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큰 오류, 과오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런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가결과 책임 있는 주동 세력들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12구 공중 쿠데타 또는 12구 정치 쿠데타로 우리 정치학자들은
역사에 기록할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지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모신 핵심 보좌관들 취재 탄핵을 강가했지 않습니까? 3월달에 이미 들어오면서 이렇게 탄핵에 북한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왜 이 문제를 그렇게 어떻게 밖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지 제 얘기입니다. 저는 7월 중순에 대통령 모시다가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 볼 때 이런 문제들은 청와대에 있는 핵심 보좌관들이 반드시 이걸 간파해서 대책을 취해야 되는데 여기도 책임 문제가 따라야 되십니다. 그리고 체제 탄핵이라는 보수의 혁신이부터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혁신이 바로 탄핵의 재조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특히 지금은 체제 전쟁 중이 맞습니다. 좌파 권력대 자유민주시민 세력 간에 우리가 지금 체제 전쟁 중이고 통일조선 세력 대 태극기 외국 시민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체제 전쟁 중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한 대통령 탄핵 문제를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좀 우리 자세를 가다듬고 또 가까운 정치인들에게 좀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일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메인 강의 순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이제 작성된 질의서에 따른 이제 오늘 강연해주신 최명성 변호사님과 배종호 박사님의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혹시 작성된 질의서가 있으면 전달을 좀 해주시죠. 저쪽 테이블 고유해요. 질문지 그 앞으로 일단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복권 절차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그 탄핵 심판이 무효가 돼야 되는데 사실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재심이라는 제도도 없고 이래서 법적으로 무효를 시킬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은 일단은 정권을 끌어내리고 특검을 통해서 이 과거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고 처벌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고 그 억울했던 거 이제 다시 다 바로잡아서 명예회복 시켜드리는 게 일단 최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 세력 심판관들에 대한 징계는 이 부분도 사실 현재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탄핵 재판관, 헌법재판관들이 단순히 촛불이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어떤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특정 정파들과 의사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통화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처벌이 돼야겠죠. 그것도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특검을 통해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법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예. 또다시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법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방송이 울고 이제 언론에서 온갖 오보들 쏟아내고 이랬을 때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 언론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어떤 각 주요 그 기관 내부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존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정무적 책임을 물어 탄핵이 가능한가요? 통일 정책, 국방 정책, 이제 경제 정책. 탄핵은 헌법 또는 법률을 이제 위반한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정무적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탄핵을 하는 건 어렵고요. 근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 정권에서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은 단순히 그런 정무적 판단을 넘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는 사실 차고 넘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탈원전, 4대강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정무적 판단 정도가 아닙니다. 탈원전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절차를 위반하고 사실상 하나의 산업을 완전히 그냥 해체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그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데 그 의사결정 과정이 절대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 위반 사유도 된다고 보고요. 4대 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정권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리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에 그런 것 내용들도 다 담아놨는데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단순히 어떤 정무적인 판단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그 행태 하나하나가 다 헌법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를 위한 방법은 없는지. 사실 현 법적 절차 내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실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국민들이 의사가 결집돼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 이 정권이 물러나고 만약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나오셔야 된다고 하면 그게 정말 국민들 대다수의 뜻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헌법을 바꾸든 뭘 하든지 간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법 체제 내에서 다시 채운 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걸 넘어서서 전 국민이 열망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다 그런 시점이 온다고 하면 그건 뭔들 못하겠습니다. 그때는 헌법까지도 바꿔서 다시 모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질문에 나온 제가 답변할 부분들은 비슷한 질문입니다. 뭉쳐서 대부분 보게 되면 이 보수 지금 탄핵 문제에 대해서 탄핵을 묻고 가자는 의견과 세력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대통합을 이룰 것이냐 하는 질문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먼저 탄핵에 대해서 조금 시간들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탄핵에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이나 주요 단체들이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했고 이 탄핵 문제가 어떻게 북한이 선전선동에 있었고
여기에 북한, 중국의 지금 유학생들이 어떻게 개입이 들어왔고 일본의 극자 노조가 왜 개입이 들어왔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파괴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이것을 알고도 그냥 탄핵을 묻고 가자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 체제수를 위해서는 탄핵을 재점해야 된다. 왜? 이런 탄핵 문제 소리는 우리 체질을 흔들리는 그런 저희가 담긴 행위들이 탄핵 과정에 있었고 또 탄핵의 결과로서 등장한 정권이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박탈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같은 탄핵에 대한 인식 상태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 정파적 이해 속에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수 혁신을 쳐서 보수 퇴행을 하려면 탄핵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의 스럽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우리 정부기관의 정부력 부재 등등은 그는 뭐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죠? 우리가 우리 보수가 다시 권력을 잡으면 그 당시에 국정원 등등 피무사 등등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지금 이 탄핵 과정에 대해서 등등 움직임에서 어떻게 파악되는지 보고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파악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일 종북지라는 책이 많이 팔리고 있고 한데 이게 좀 책을 많이 팔면 이 책들을 우리 우파 아스팔트에 좀 후원할 생각이 있느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책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수는 책 잘 안 팔려요. 팔렸습니다. 잠깐. 반일 종족주의만 그렇지 다른 책들은 거의 안 팔려요. 이건 우리가 대구에서도 내가 북콘서트 할 때도 좀 얘기하고 김중남 박사하고 약간 고향자다 보니까 쓴소리를 했는 것이 책 좀 읽으라 라는 얘기했어요. 진보는 책을 찍으면 기본 단위가 10,000부씩 찍습니다. 보수는 책을 찍으면 1,000부씩 찍습니다. 그리고 4.20 폐망과 내부적 등등 같은 이런 책을 찍을 때 출판사가 별로 없습니다. 찍을 출판사는 비봉 출판사나 기파랑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책이 4.20 폐망과 내부적 팔리 있어도 저하고 인생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출판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잠깐 저희 개인 얘기 하지 마시고 끝나게 하시고 개인 얘기 끝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보수에서도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읽고 최명선 변호사 책을 읽고 탄핵에 지금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네, 많은 책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탄핵을 묻고 가자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죠? 이 지금 탄핵을 묻고 가자는 얘기는 우리 지금 상처가 분명히 깊은 상처가 있는데 보름이 흐르고 썩어 들어가 있다고 분명히 있다. 근데 보름이 흐른다 그러니까 겉에 흐른 걸 슬슬 닦아버리고 그 보완했을 때 과연 살아있는 생명에 살이 터져나겠습니까? 저는 탄핵 문제를 명확하게 조명했을 때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런 새로운 보수 세력, 생명력 있는 세력들이 도달하고 진실로 체제 수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되기 때문에 많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이제 세미나를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